자, 학습법 교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챕터예요. 6번째 소단원입니다. 자, 문제 해결 속도 강화. 아이들이 문제를 늦게 푸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건 제가 학토리에도 올렸지만 여러분들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쓰시면 됩니다. 학토리에 가셔서 계산 속도, 연산 속도 이런 뭐가 있을 거예요. 아니다. 그냥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네, 찾아보실. 학토리는 다 가입되어 있으시죠? 선생님들 중에서는 모르시는 분들도 더러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이버 밴드에 알려드려도 되잖아요. 문제될 게 없죠. 네이버 밴드에 학토리, 학원 성공 스토리예요. 학토리를 검색하시면 제가 쓰고 있는 밴드가 나와요. 지금 197개째 글이 올라갔습니다. 조만간 200개의 글을 쓰게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푸는 속도가 낮은 원인. 일단 방법이 익숙하지 않다면 구문식의 훈련이 필요할 거예요. 즉 여러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훈련을 해보면서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연습을 해야 될 겁니다. 보통 낮은 원인을 다음으로 또 생각해 본다면 시간관념이 없거나 혹은 시간이 지나가는 걸 얘가 못 느끼거나 생각의 속도가 느릴 때가 있어요. 머릿속에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얘가 생각을 빨리 하게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생각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방법은 있어요. 글씨를 또박또박 아주 천천히 쓰게 하면 생각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왜? 내가 이 글씨를 쓰고 있는데 다른 생각을 잘 못해요. 생각이 나가다가 글씨 쓰는 속도에 다시 딸려옵니다. 생각이. 자꾸 딸려오게 될 거예요. 그럼 생각의 속도를 약간 느리게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생각의 속도가 느린 아이들을 빨리 풀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 있습니다. 얘가 시간을 자꾸 인지하기 시작하는 방법이 있어요. 시간에 대해서. 이 정도 느낌으로 문제를 풀면은 내가 좀 빨리 푼 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시간 재봤어야지. 유명한 말이지만 측정이 없으면 개선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측정해야 돼요. 2, 30문항 계산 문제로 구성된 시험지 또는 그냥 일반 문제여도 괜찮아요. 계산 속도 강화와 문제 해결 속도 강화는 같은 솔루션입니다. 문제풀이 시간을 계속해서 기록하는 겁니다. 시간을 기록하는 것만으로 계산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기간에 나타나진 않아요. 최장 3, 4개월까지는 갈 겁니다. 그냥 습관을 만들어줘야 돼요. 저는 저 알아서 중학교 어느 학년인가부터 고등학교 3학년 끝날 때까지 매 문제집에서 페이지 넘어가면 지금 시간 적어놔요. 그냥 습관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페이지 양쪽 한 바닥 있죠? 한 바닥 문제 푸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계속 왼쪽 맨 위에 모퉁이에다가 적어놔요. 그래서 문제 푸는 속도를 계속 저는 모니터링을 합니다. 물론 중간에 어려운 문제가 나와서 다른 거 막 찾고 정리하느라고 시간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 괜찮아요. 그냥 계속 적어요.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요. 당시에는 뭐 엑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혼자 이렇게 이런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이만큼 걸리는구나를 머릿속으로 가늠을 합니다. 그래서 한 문제 풀리는데 나는 평균 몇 분 걸린다. 뭐 지금으로 친다면 센수학 A스텝은 몇 분 걸리고 B스텝에 하는 몇 분 걸리고 상은 몇 분 걸리고 시스템 몇 분 걸리고 이거를 그냥 알고 있어요. 기록으로, 숫자로. 그리고 이거를 오늘 좀 빨리 푼 것 같은데 하고 시간 딱 보잖아요. 확실히 좀 빨리 풀었어요. 근데 그 빨리 푼 게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보통 10문제 푸는데 21분이 평균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빨리 풀어서 19분, 30초 이 정도로 기록이 단축되는 거예요. 많이 빨라진 것 같진 않죠. 이건 느낌으로 못 느낄 거예요. 왜? 어떨 때는 컵라면에 물 부어놓고 3분 기다리는데 시간 되게 지루해요. 그것도 혼자 있을 때 핸드폰 안 보고 있으면 되게 시간 안 가잖아요. 근데 핸드폰 보다 보면 갑자기 기사 몇 개 봤더니 풀었죠. 시간은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몰입이라는 게 있죠. 미하일 칙산트라는 사람이 이 몰입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는데 몰입은 첫 번째 요건이 시간의 흐름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아이가 몰입했잖아요. 시간이 얼마큼 지나가는지를 몰라요. 지금 저처럼. 강의 시간이 너무 늦어지고 있는데 인지하지 못해요. 가끔씩 하고 계속 시계를 보긴 합니다. 네.
오늘 강의가 늘어지는 건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게 많아서고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학간너 강의처럼 제한된 시간 내에 안 끝내면 욕먹는 상황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할 거다라는 어떤 만만한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 자체가 여러분들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그 목적은 우리가 다 같이 달성하는 게 맞다고 봤고요. 그리고 이 과정이 그냥 단순히 돈 주고 자격증을 사는 과정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적어도 몇몇 포인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익히게 되면 여러분들 개인의 역량이 강화되고 그것이 곧 학원의 역량으로 이렇게 전이될 거기 때문에 이 과정이 충분히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뭔가 타이틀이 딱 걸려 있어야 반짝해서 열심히 벼락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시간 지나면 이 과정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대부분은 다 까먹겠죠. 때가 되면 아 맞다 이런 게 있었어 생각이 드실 때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 두 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학원에 잘 적용을 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AV라는 큰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강의가 조금 늘어지더라도 제가 교재를 150몇 페이지까지 이렇게 그냥 계속 슬라이드를 만들었던 이유는 혹시라도 3시간을 오버한다고 하더라도 영상으로 녹화를 떠놓으면 되고 시간이 저희가 약속한 시간보다 더 길어져서 뒤에 스케줄이 있으신 분들이 학원으로 돌아가신다고 하더라도 영상으로 다시 보실 수 있는 기회가 그래도 있기 때문에 시간에 맞춰서 내용을 뺄 것인가 아니면 내용은 충분히 가져가고 설명도 충분히 가져가고 시간은 좀 어길 것인가라는 이 두 가지 기로에서 저는 후자를 선택했다라고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목표 시간을 제시하여 단축 훈련을 진행하는 단계까지 가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얘가 이제 한 달 정도 딱 살펴봤더니 센 수학 시스템을 푸는데 한 문제당 2분 47초 정도가 평균이 나왔다고 할게요. 그냥 가정입니다. 2분 47초예요. 그러면 얘한테 오늘은 야 오늘 한번 문제 한번 빨리 한번 풀어볼까? 한번 해볼까? 자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우리 많이도 말고 딱 10문제만 네가 최대한 집중해서 너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 풀어봐. 근데 절대 실수가 나와서는 안 돼. 실수 안 나오는 조건에서 최대한 빨리 풀어봐. 지금부터 시작. 이거는 시간 따로 잴 거야. 시작하고 딱 눌러요. 얘가 평상시보다 막 좀 속도감을 낼 거예요. 그 딱 기록을 짓는데 한 문제당 평균 2분 47초에서 2분 15초로 줄었어요. 어때요 느낌이? 기록 단축한 느낌이 있잖아요. 이 느낌이 있으려면 그 전에 데이터가 있어야죠. 그쵸? 그래서 측정을 해야 돼요. 측정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선생님도 얘가 문제 얼마큼 빨리 푸는지 느리게 푸는지 몰라요. 이거 언제 알아요? 모의고사 같은 때 풀렸는데 얘가 늦게 풀어요. 이때 알 수 있다고요. 평상시에 계속 기록을 해두면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기록은 선생님이에요? 아니요. 그건 애들이 하는 거예요. 그걸 왜 선생님이 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인과외 선생님이면 옆에 붙잡고 앉아가지고 한 명만 보면 되니까 해줄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여러 명의 학생들을 봐야 되잖아요. 얘 시간만 재줄 수 없어요. 아이들이 시키는 거예요. 선생님 뭐만 하면 돼요? 최초 2주 동안에만 6번의 수업일 거예요. 저희 기준으로. 일주일에 3번씩 수업하니까 최초 2주 동안에만 선생님이 애들이 이걸 적는지 안 적는지를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들은 선생님 수업 들어가실 때 얘들은 이거 하게 해주세요. 아니 우리 전체 애들 다 시간 기록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계속 문제풀이 시작할 때 끝날 때 시간 계속 기록하게 만드는 거예요. 분 단위로도 상관없습니다. 초 단위로 안 적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크게 통계 내면은 4시 43분 27초에 시작했는지 55초에 시작했는지 4시 43분 2초에 시작했는지 통계를 잡아내면 이거 결국 뭉개질 거예요. 대충 평균값으로 회귀할 겁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괜찮아요. 한 달 정도 쌓이면 이 정도의 측정 오차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랜덤하게 계속 그게 발생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특별히 통지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스탑워치를 잴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제 말은. 심한 병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오늘 유난히 목이 약간 좀 어저께 목을 좀 많이 썼나 봐요. 게임을 하는데 술을 먹어야 되는데 자꾸 안 먹는다 그래가지고 먹이느라고 그랬습니다. 농담이에요. 네. 재밌으셨나요? 술을 안 먹으신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다들 또라이 같지 않습니까? 네.
자, 문제풀이 속도 강화 프로그램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또 있네요. 불필요한 풀이 과정. 나 이거 나중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여기 할 게 아니라 이게 여기 있었어야 됐는데 제가 잠시 미쳤나 봐요. 아, 요 내용 넣어줘야겠다 하고 했는데 뭐 이렇게 됐어요. 이런 자료가 있어요. 디자인도 뭐 나름 괜찮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으로 보는 게 많은 사람들이 느껴요. 모르지만 압니다. 인지하지 못하지만 뭔가 있어 보인다라는 그 묘한 기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프랜차이즈가 아닌 거랑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프랜차이즈들은 보통 디자인에 컨셉이 있고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좀 고급적인 용어로 친다면 브랜딩이라고 하죠. 그래서 똑같은 이미지를 계속 주려고 노력합니다. 당연히 같은 폰트를 사용하고요. 특정한 부분에 사용되는 글자 모양들은 다 같고 크기도 같아야 돼요. 그리고 사용되는 색깔도 항상 일정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들은 지금 제가 자주 쓰는 거랑 좀 달라요. 왜냐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나와 있는 기록물들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사용하는 빨간색은 RGB 값으로 192.0.0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색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색상 조정하는 거 있죠. 뭐 간혹 이렇게 돼 있잖아요. A 써 있고 여기 노란색으로 이렇게 막 색깔 돼 있잖아요. 이거 누르면은 색깔을 바꿀 수 있죠. 여기에 화살표가 있나? 누르면 여러 가지 팔레트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하얀색, 여기는 검정색에서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어두워지고 여기는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뭐 파란색, 노란색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색깔 그라데이션 쫙 되고 여기 보면 다른 색 찾기가 있어요. 다른 색 누르면 설정에 따라서 동그란 거에 색상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색깔이 막 그라데이션 돼서 빙글빙글 돌아요. 거기서 하나를 누르면 그 색깔을 고르는데 옆에 자세히 보시면은 바꾸는 것들이 있어요. RGB 값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0부터 255까지의 숫자를 고르는 거예요. 여기서 192.0.0이에요. 이게 R, 이게 G, 이게 B 값입니다. 이거는 모니터상에서만 보이는 색깔이에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인쇄를 하실 거면은 CMY K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게 인쇄할 때 쓰는 잉크 색깔이니까 이거는 0, 100, 15 또는 20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검정색을 15%나 20%로 사용하는 거예요. 네? 회색네? 회색도 사용하시죠. 아, 맨날 RGB 값을 맞아요. 빨간색만 하고 회색은 안 알려주네요. 저희 회색은 70% 그레이 있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70% 그레이인가 그럴 거예요. 항상 같은 칸에서 골라서 쓰게 하거든요. 이건 RGB 값이 저희가 필요 없었던 게 이 RGB 값이 중요한 이유는 그냥 빨강색 말고 좀 다른 빨강색을 찾고 싶었던 거예요. 빨강색이 선홍색이면 촌스러워 보여요. 날려 보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어두우면 약간 무거워요. 그래서 그 있잖아요. 그냥 느낌적인 느낌. 그냥 제 눈에 보기 좋은 색깔이에요. 튀지 않고 적당히 딱 스며들면서 뭔가 고급진 레드를 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색깔의 이름을 에이블 스칼라 레드라고 명명을 했죠. 네. 어디서 본 건 많아요. 네. 그래서 에이블 스칼라 레드에서 이 색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주저주저 써본 적도 있어요. 이 색이 상징하는 게 무엇인지 수학에 대한 열정부터 시작해서 말도 안 되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결과론적으로 막 그렇죠. 할 거 안 할 거 해볼 거 안 해볼 거 그냥 다 해봤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이는 아이스토리 북도 로고를 제가 직접 만든 건데 보이십니까? 책 펼쳐놓은 단면의 모양? 언더라인이 책 펼쳐놓은 단면의 모양이에요. 왜? 얘는 지금 북이잖아요. 어찌됐건. 그러니까 책을 펼쳐놓은 모양이에요. 여기가 책 가운데고 이쪽은 원래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잡혔죠. 그리고 여기 BOOK에서 55는 에이블의 AB의 그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디테일하죠. 디자이너 같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이 에이블 로고도 제가 만든 거잖아요. 이 로고 안에 무한대마크가 있는 건 알고 계셨죠? 무한대마크와 에이블이라는 단어가 만나면 아이들의 가능성은 무한하다라는 아주 예쁜 이야기가 만들어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인데 지금 7등급이에요. 얘도 서울대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믿어요. 단 재수 삼수하다가 국대도 한번 갔다 오고 다시 공부해서 한 5수는 해야 될 거예요. 그럼 가죠. 중요한 건 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를 가려는 마음을 먹냐 안 먹냐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얘가 진짜 3수 만에 서울대를 갔다고 볼게요. 3수 만에.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3수라는 뜻은 뭐예요? 2년도 공부한 뜻이죠. 그럼 얘가 지금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인데 중학교 2학년 아이들 중에서 서울대 가는 아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럼 걔가 지금 중학교 2학년 때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꾸준히 잘 성장해온 아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걔처럼 공부하면 돼요. 뭘? 중학교 때 2학년 과정을. 그 과정만 다시 가면 되잖아요. 하지만 난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걔가 갖지 못한 2년의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얘도 서울대 갈 수 있죠. 중요한 건 얘가 그런 마음을 먹냐 안 먹냐.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아이인데 서울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처럼 얘도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가. 걔네도 공부 많이 할 거예요. 그럼 얘도 이제부터 많이 해야죠. 서울대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만큼 얘도 공부를 해야죠. 그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 먹기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그 힘든 과정을 이겨낼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고3을 2번 더 할 건지 말 건지를 본인이 결정하겠죠. 하겠다라는 의지만 있으면 하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했다고 가정하죠. 다른 아이들보다 출발선상이 2년 느릴 거예요. 그쵸? 동기들이 나보다 2살 어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얘가 사회에 나오면 남들보다 한 40살이 됐을 때에는 남들보다 5년, 10년 앞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얘한테는 어떤 경험이 있어요? 나 공부 더럽게 못했는데 내가 재수까지 결심하고 했잖아. 3수, 4수, 5수까지 다 나는 갈 때까지 무조건 하려고 했어. 죽어라고 공부했더니 진짜 서울대 갔던 이 경험이 있잖아요. 이 경험이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 당당하게 맞설 거예요. 삶의 태도가 달라지겠죠. 경험이 있잖아요. 그것도 단기간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한 5년간 쭉 끌어왔었던 그 경험이 있잖아요. 뭘 해도 잘할 겁니다. 자, 목차 학습법. 목차의 중요성. 앞서 제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적당히 정리하는 선에서 요거를 좀 마무리를 짓고 넘어갈게요. 목차가 중요한 건 생각 속에 내가 배운 단원들이 잘 정돈돼서 들어가야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통 구조화라고 하죠. 구조화를 하려면 목차가 반드시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목차도 모르는데 개념을 어떻게 묶어냅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우리 남자 선생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남자 원장님들은 비비탄 남자 형제가 있는 여자 원장님이나 선생님들도 아실 거예요. 비비탄 진짜 요만한 콩같이 생겼는데 그 회색으로 돼 있어가지고 총에 딱딱 쏘면은 총알 나가는 거 있잖아요. 비비탄이 있어요. 어렸을 때 이 비비탄이 그래도 좀 비싸기 때문에 싼 것도 있지만 비싼 것도 있어요. 비싼 거 싸잖아요. 그러면은 총 한 방 빵빵빵 쏘잖아요. 쫓아다니면 다 주워요. 비싸니까. 싼 것도 있어요. 싼 건 이 바닥 그 구가 면처리가 깨끗하지 않아요. 돼 있어 막 걸리고 막 그래요. 근데 비싼 건 면처리가 아주 고릅니다. 그럼 비싼 거를 한 통 딱 사요. 그러면 이만큼에 막 몇천 원 이렇게 해요. 중학교 학생, 초등학교 학생으로는 만만치 않은 돈이에요. 아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에서만 보통 쏘면 탕 쏘고 떨어지면 다시 주워서 넣어놔요. 자, 밖에 나갈 때 내가 비비탄을 주머니에 한 주먹 이렇게 넣어가지고 갔어요. 쓰고 놀아요. 다 회수했습니다. 다 회수했을까요? 모르죠? 어떻게 됐는지. 왜? 애초에 몇 개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다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심지어 남의 것까지 다 주워가지고 옛날에 누군가 떨어뜨렸던 것까지 주워서 더 많아졌을 수도 있어요. 몰라요. 판단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내가 지금 이 개념들이 다 알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기준이 필요해요. 그럼 그걸 어딘가에 넣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뭉탱이로 만들어놓는 게 가장 편해요. 뭉탱이로 만들어두는 게. 그쵸?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떤 흩어져 있는 이런 모래알 같은 개념들을 하나로 뭉쳐주는 작업들이 필요할 거예요. 이게 바로
목차입니다. 목차를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워야 되냐? 아니요. 그냥 자주 물어보면 돼요. 평상시에. 그냥 계속 물어보세요. 이 지난 시간에 뭐 배웠지? 그게 어느 대단원이었어? 그 전 단어는 뭐지? 그냥 퀴즈처럼 잠깐 물어보고 넘어가세요. 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단어 이름이 뭐야? 그때마다 계속 아이들은 상기시킬 겁니다. 기억을 떠올려 볼 거예요. 이 과정이 학습이 됩니다. 왜? 이 과정을 보고 전문 용어로 이야기하면 Retrieval Practice라고 이야기를 해요. Retrieval Practice는 기억을 인출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기억을 꺼내는 과정입니다. 여기가 지금 뭐였더라? 맞다. 이 과정에 뇌에서는 뉴런과 뉴런 사이에 시냅스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면서 이거를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얘를 잘 받아들이게 되고 수용체 개수가 많아지고 사이즈가 커져요. 그러면서 장기 강화가 일어납니다. LTP가 일어나요. 이게 바로 장기 기억이에요. 이게 단단하게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기억은 공고화될 거예요. 공고가 됐다는 뜻은 언제든지 빠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더듬더듬 거려야 되지만 바로바로 이렇게 튀어나온다? 그러면 여러 번 생각을 많이 해봤다는 뜻이에요. 이건 머릿속에 목차를 읽어서 머릿속에 넣는 것보다 자꾸 물어보는 게 가장 이상적인 학습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효과를 테스팅 이펙트라고 하죠. 시험 효과. 자, 개념 구조화, 인지 구조화의 체계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목차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 편하게 아이들과 이 개념 구조화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린다면 마인드맵을 그리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냥 솔직하게 나는 마인드맵을 수업 시간에 활용하고 있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한 분. 왜 안 하시죠? 별로 이게 중요한지 잘 체감을 못하셔서 그럴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마인드맵을 그려본 적이 별로 없고 주변에서 마인드맵을 그리면서 수업하는 걸 모니터링한 경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학습에 어떤 유의미한 효과를 주는지에 대해서 큰 관심을 안 두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니까 중요성을 모르니까 안 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 하기 편해요. 학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가장 쉬운 시간일 겁니다. 아이들에게 마인드맵 그리기 하는 게. 그쵸? 보통은 어떻게 해요? 아이들에게 그리게 해요. 처음에 그리는 방법 정도는 지도해 줄 수 있어요. 그리게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인드맵을 색깔별로 그리기도 하지만 그냥 같은 색깔로 그려도 괜찮아요. 처음에는 그냥 다 검정색으로 그려요. 그 다음에 볼펜 색깔 바꿔서 책 보면서 나머지 네가 못 채운 내용들을 채워봐 합니다. 끝이에요. 그냥 라이트하게 이렇게라도 하세요. 이것만으로도 효과는 충분합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렇게 해서 한 번은 외워서 쓰고 한 번은 책을 보고 쓰는 거예요. 그럼 내가 놓친 것들이 뭔지 알겠죠? 그런 것들 중에서 뭘 적어야 되는지를 스스로 판단할 거예요. 그런 것들 이렇게 적어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을 친구랑 바꿔서 서로 채점하는 거예요. 빠진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파란색으로 다시 채워줍니다. 혹은 빨간색으로 다시 채워줄 거예요. 그냥 이런 과정들을 그냥 애들끼리 시키면 돼요. 그 나중에 걷어가지고 그냥 확인만 하면 됩니다. 잘 썼는지 안 썼는지. 어때요? 정말 쉽지 않습니까? 문제를 만들 필요도 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백지 한 장만 있어도 됩니다. 오늘 약간 기분이 마인드맵 그리는 거다. 약간 땡긴다. 그러면 복사기 서랍 열어가지고 A4 용지 적당히 들고 와서 애들 나눠주세요. 하라 그러면 돼요. 이게 일단 기본입니다. 여기까지만 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그럴싸하게 하려면 적절한 양식을 가져가는 게 필요해요. 선생님 기분에 따라서 할 때 안 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시점이 되면 그때 반드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단원이 끝나는 날, 한 과정이 끝나는 날, 중학교 중간고사 범위가 끝나는 날, 기말고사 범위가 끝나는 날. 1단원 끝나면 1단원 것만, 2단원 끝나면 2단원 것만, 또는 1, 2단원 것만. 3단원 끝나면 1, 2, 3단원 또는 3단원만.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추천해드리는 것은 각 단원별로 정리하는 거 플러스 전체 정리하는 거 플러스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중등 전 과정 정리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배치하시면 좋을 거예요. 적절하게. 자, 아이들에게 이 양식은 드릴게요. 매스마인드맵 작성 요령이에요. 주제 뭐, 작성 제목, 작성이 뭐 1단계 주제 설정 뭘 할 건지 여기에다가 일단 가운데 큼지막하게 적는 거예요. 이치 함수와 그래프
적어두면 됩니다. 참 쉽죠? 2단계 목차 정리. 마인드맵에 추가해 부가적 뭐 이렇게 축해서 주가지, 부가지, 뭐 세분화가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목차들을 쭉 적어 나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한글 문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칸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어요. 대체적으로는 여기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겁니다. 여기가 대단원일 거고요. 여기가 소단원이겠죠. 보통 2개 혹은 3개일 거예요. 소단원들은 각각 더 쪼갤 수 있는 뭔가가 있겠죠. 거기 안에 들어있는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칸은 세부가지 1-1-1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에는 내용이 때로는 여러 개가 중복해서 들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 작성을 할 때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채워놓겠죠. 요거 딱 한 번만 하면 그 다음부터 뭐 하면 돼요? 이것만 주면 돼요. 연습 다 했잖아요. 처음에만 이걸로 연습하는 거예요. 왜? 처음에 아이들에게 어떻게 생각을 해 나가야 되는지를 잡아줘야 되잖아요. 다짜고짜 주면서 야 오늘 마인드맵 그릴 거야. 네가 생각나는 거 이참수 가운데 적고 생각나는 게 가지치기 해가지고 적어봐. 그럼 애들이 마인드맵 본 적은 있을 거예요. 보통 그려봤을 겁니다. 그러면 알아서 그리는 친구들이 있지만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 학원에 나름의 룰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양식들을 활용하면 되겠죠? 네. 이 밖에 있는 나머지 가지들 있죠? 여기에서 일로 뻗어나가는 것들은 이제 그 다음부터 쓰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이제 쓰면 됩니다. 더 써도 괜찮아요. 그 다음부터는 아주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마인드맵을 그릴 때는 색깔을 사용하도록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린 학생 거 하나 보여줄게요. 지나치죠? 과유불급. 하지만 얘는 이걸 하면서 재밌었을 거예요. 공부가 재밌을 수 있는 순간입니다.